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저 들어왔습니다. 간만에 박수 소리 들어보네요. 치다가 말어. 치려면 치시고 말라 말이지. 익숙하지 않아. 항상 여기 은평은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자, 오늘 5주차예요. 5주차. 그러니까 벌써 1, 2월이 얼마 안 남았죠. 강의를 해보면 나는 매일 학원을 나오는데 막상 과목마다 뜯어놓고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5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자, 강의노트 5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투자론 시작 부분이죠. 그런데 이 투자론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저번 시간에 아주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게 바로 25번의 육계수하고 26번의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죠. 기억을 해야죠. 제가 하루 종일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시험에 나올 것들을 이렇게 제가 딱딱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요. 제가 강의를 해봤더니 투자론의 양이 많아서 오늘도 다 못 끝내요. 왜? 여태 이걸 하루 종일 해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부동산학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경제론 때문에 부동산학의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투자론부터서가 뭔가 정립이 안 되니까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경제론 좀 그만 파시라 이런 거예요. 제 말은 여기서부터 파야지. 예. 그럼 이제 58페이지를 딱 들어갑니다. 58페이지. 그럼 지금 투자의 수익과 위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파트가 하나가 나와요. 투자의 수익과 위험이라고. 이거 보세요. 기본서를 보면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주제예요. 투자의 수익, 투자의 위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투자의 수익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투자는 뭘 목적으로 한다? 수익. 예, 그런데 투자의 이 수익을 보면 무슨 성과 측정 지표도 있고 지렛대 효과도 있죠. 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 신경 쓸 건 우리가 투자의 위험 쪽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얘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난이도도요. 하예요. 하. 이런 것들을 실수 없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투자의 위험이 뭡니까? 봤더니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불확실성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투자의 위험은 투자가 위험합니다. 이런 거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투자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투자가 뭐가 위험하겠어요. 위험한데 그 위험의 본질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해설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흔하게 우리가 투자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뭘 꿈꿉니까? 대박을 꿈꾸지만 뭘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투자의 불확실성 또는 나의 예상이 달라질 가능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암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 투자의 위험을 보면 첫 번째가 의미고 두 번째가 종류죠. 근데 이 종류는 항상 투자의 위험이 만들어지는 이 원인으로 나눈 거예요. 원인으로 나눈 거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원인.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이 뭐 때문에 만들어집니까? 그거예요. 근데 딱히 뭔가 옆에 적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없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일단 얘는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해야 돼요. 출제자들이 투자의 위험을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두 문자를 사, 금, 법, 인, 유 정말 성의 없는 두 문자예요. 그리고 이 3개 더 있어요. 시, 운, 치 이렇게 암기해요. 사금, 법인유, 시, 운, 치 이렇게 암기해요.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우리가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항상 대박을 꿈꿨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투자에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는 그 원인을 나눈 거예요. 원인을. 수많은 원인 중에 첫 번째, 사업상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투자 사업, 즉 임대 사업을 잘못했다 이런 거죠. 임대 사업을 잘못해서 투자가 말아먹었어요. 네, 금융 위험은 대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뭔가 대출을 내가 잘못 활용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 위험. 우리 투자에는 법이 영향을 많이 줘요.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는 세금과 관련된 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세법 등의 법적인 내용에 의해서 투자가 불확실해졌다, 위험해졌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면 좋아 보입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하나만 찍어봐요. 강의 1월, 2월달 정말 심플하게 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건을 사려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물가 상승은 그죠,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는 요 사금 법인유의 유동성 위험이 잘 나옵니다. 왜? 요거 문구 자체로는 이게 무슨 위험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다시 세 가지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래서 우리가 시, 운, 치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시, 운, 치는 뭐냐? 자, 사업상의 위험은 투자가 망한 이유가 임대 사업을 잘못해서 투자를 말아먹었습니다. 이런 건데 요 사업상 위험에 다시 시, 운, 치라는 이 세 가지는 야, 그러면 정확히 임대 사업이 왜 잘못돼 버렸니? 그 임대 사업의 그 불확실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이 안 좋아서 임대차가 안 됐다 이런 거고, 그다음 운영 위험은 내가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위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위치적인 내용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운영력과 위치적 위험 이 두 가지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왜 임대 사업이 잘못됐습니까? 봤더니 운영을 잘못했어, 위치가 잘못됐어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가 틀리는 것들이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에요. 그럼 한번 강의 노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의 노트 오른쪽 59페이지, 오른쪽 59페이지. 자, 오른쪽 59페이지 네 번째 박스를 보면, 자, 투자의 위험이라고 네 번째 박스 있죠? 동그라미 1번을 딱 읽어봤더니 끝에 뭐가 탁 보입니까? 사업상의 위험이 보이죠? 사업상의 위험. 그러니까 결국 요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금, 법인유, 시운치. 사금, 법인유, 시운치. 요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면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없어요? 오늘 안 갖고 오셨어? 아이, 원장님 멱살 잡고 하나 빌려달라 그래. 하지 마시고. 아니요, 원장이 빌려줘요. 공부하겠다는데 왜 안 빌려줬어? 자, 1번을 보시면 원인을 찾아내요. 원인을.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다. 어디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사업인 거죠. 사업. 그래서 사업상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암겨. 2번은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요거 잘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제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이런 게 나오면 끝에 운영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등으로 투자가 위태로워졌어요. 운영위험. 그 다음에 3번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위치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외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치의 변화.
뭔가 위치의 변화니까 위치적 위험 같아요. 일단 눈도장 찍어놓고. 4번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 요것으로 인해 수익률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했으니까 이게 법적인 위험이고. 근데 5번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부동산을 뭘로 바꾸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동성 이용 딱 요 문구밖에 안 나요. 부동산을 뭘로 바꾸는?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 나타난 불확실성. 이게 잘못 팔았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오른쪽 기출주문 읽었으니까 바로 암기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자, 위험의 종류는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나눠진 거예요. 원인으로. 그 원인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사금, 법인유, 시운치예요. 근데 대부분 논점만 파악되면 맞춰와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가끔 하는 게 요 3가지예요. 근로자가 파업했다. 영업경비가 변화됐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말아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가야 돼요. 운영위험. 영업경비 이런 게 영업이 운영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상대적 위치의 변화. 이게 지금 3번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상대적 위치의 변화. 자, 얘는 질문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럼 보셔. 자, 이게 위치적 위험인데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투자했어요.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근데 임대 사업을 하려고 제일 먼저 산 이 오피스텔은 좋은 위치예요. 나쁜 위치 걸 샀겠어요.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 위치를 선점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텐데 갑자기 외부 환경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이제 갑자기 나쁜 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게 임대주택 사업의 위치적 위험이에요. 위치적 위험. 이런 게 우리가 빈번하게 보는 거죠.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임대 사업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유동성.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유동성. 이렇게 사금, 법인유, 시운치 암기하고 근로자가 파업했어요. 영업경비가 변화했어요. 운영위험.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변화로 나타나는 위치의 변화, 위치적 위험. 그 다음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유동성 위험. 요 정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측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측정. 자,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그러면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통계학 용어입니다. 통계학의.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학의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문구 자체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통계학의 분산과 편차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한번 보셔. 자, 아이고. 자,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뭔가를 예측합니다. 예상합니다. 항상 우리는 대박을 예상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정확히는 이 사람이 수익률을 한 10% 정도를 기대하고 10% 정도를 예상하고 투자를 딱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예상만큼 딱 실제 수익률이 얼마가 달성됐습니까? 봤더니 자기 예상과 똑같이 10%가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요거에 빗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험이 자신이 예상했던 결과죠. 자신의 예상이 실제와 달라질 가능성이 위험인데 10%를 예상했고 실제 10%를 딱 달성했다면 나의 예측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 이런 건 위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의 예상이 맞을 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10%를 예상했더라도 실제는 10%에 미치지 못하고 한 3% 이렇게 쪽박을 찰 수도 있고 실제로는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이렇게 더 20% 이렇게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나의 예측이 항상 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투자의 불확실성, 두 글자로 위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로 한번 보자고요. 자, 나가 10%를 이렇게 예상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3%를 달성했어요. 그럼 지금 나의 예측이 얼마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7%가 달라졌죠. 7%. 요 7%를 뭐라 그러냐? 나의 예측의 7%가 벗어났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나의 예측이 벗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예측에 얼마가 편차가 생겼어요? 7% 편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예측이 달라지는 정도를 우리가 통계학에서 분산 또는 편차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10%를 예상했는데 실제 20%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예측이 얼마나 분산되었습니까? 10%. 이게 분산이에요. 나의 예측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0%. 이런 걸 편차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분산과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 10%를 예상했는데 실제 3%가 이렇게 달성이 되면 쪽박이잖아요. 이건 위험이에요. 확실히. 위험할 것 같아. 근데 내가 10%를 예상했는데 실제 무려 20% 더블을 얻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얘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위험이 맞나요? 이건 위험이 아닌가요? 항상 위험은 뭘로 따지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예상이 달라졌느냐로 찾는 거예요. 수익이 높냐 낮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예상이 달라지면 무조건 불확실성, 위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나의 예측이 달라졌으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는 어떤 차이냐? 나의 예측이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불확실성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한 거고 이 경우는 불확실성이 우연찮게 오히려 더 좋게 나에게 작동을 했을 뿐이다는 거죠. 둘 다 예측이 달라졌으니까 뭐라고 한다?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관계가 있어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하는데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례관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럴듯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의 노트에 보면 시험에 직접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고 이렇게 나열한 게 있어요. 글로 뭐라고 돼 있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돼 있죠. 자, 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뭡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투자에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회피, 싫어한다는 거죠. 이걸 위험 혐오형이라고. 요거 꼭 좀 기억하셔요. 위험을 피한다라는 건데 왜 위험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 아니, 싫어하니까 피하는 거라고.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싫어해서 피하는 거라고. 이게 위험을 회피합니다. 위험을 싫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서는 혐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형은 위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 위험 중립형은 뭐겠어요? 위험 중립형은 뭔가 위험에 중립적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좋다, 강의가 나쁘다 이렇게 뭔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강의가 좋든 나쁘든 너는 알아서 해라. 전혀 이런 우리가 일명 무풀이 있어요. 무반응. 그런 게 위험 중립형 가장 안 좋은 형태예요. 이게 위험이 있든 없든 있는 듯 없는 듯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위험과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위험 중립형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항상 투자로는 이걸 기본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 회피요. 그러면 왜 이걸 기본 가정으로 하니? 그러면 자신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위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나 위험을 좋아하진 않아. 싫어해. 위험을 피하고자 해. 회피형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모든 이론은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요걸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요걸 기반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돼요. 이걸 기반으로 뭔가 파악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는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강의 노트에 3번에 있는 거죠. 3번 맨 밑에 3번. 그리고 이렇게 졸라맨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는 중요한 사례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졸라맨 소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졸라맨이 나오는 순간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이 예상되면 예상된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포인트가 뭔가 위험이 예상되면 항상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제가 꼭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제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카는 어떤 걸 싫어합니까? 그러면 심부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심부름 회피형 조카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설에 간만에 시골에 내려가서 설에 조카한테 간만에 봤으니까 그렇죠. 인사하고 조카한테 부탁을 해요. 야, 조카 네가 좀 심부름 좀 해줄래? 이렇게. 그러면 요 심부름 회피형이니까 심부름을 겁나게 싫어하는 이 조카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 1년 만에 만났으니까 심부름을 안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냐? 심부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공짜로 심부름을 하지는 않아요. 합리적인 경제인은 대부분 뭘 요구합니까? 자신이 싫어하는 심부름을 뭔가 시키면 반드시 자신이 싫어하는 심부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5만 원 줘. 그럼 해갖고 올게. 아, 나 게임 해야 되는데 간만에 삼촌이 심부름 시키니까 하긴 할게. 그 대신 5만 원 줘.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뭔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자신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대가를 달라고 해요. 이건 우리 중개사 시장에서도 많아요. 대부분 중개업을 하려고 부모님들이 뭔가 중개업을 딱 준비하는데 자격증을 따려고 봤더니 못할 것 같아. 공부해야 돼서.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를 콕 찍혀. 야, 가족에 한 명만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사모님을 찍는다든지 우리 아이를 찍는다든지 딱 찍어서 조음할 때 자격증 딱 오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공부를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자격증 따와라. 그러는 순간 뭐라고 말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뭔가 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자, 위험 회피형은 말 그대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니까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고 나오면 이 위험은 앞에 엄청난 단서가 붙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 위험이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 예상되면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 예상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하더라?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게 응용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강의 노트 빠르게 한 번만 체크 좀 해보죠. 우리 읽다가 말았잖아요. 6번, 동그라미 6번. 위험은 무엇이기로 측정한다? 분산, 편차. 그 다음에 7번. 측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당연히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일반적으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이 제일 중요해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위험 회피형이니까 이 위험은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하더라?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2번 논점에서는 항상 위험 정도만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수익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암기 한번 해보죠. 자, 여기는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위험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네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는 빠져 있지만 위험의 의미, 위험이 뭡니까?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투자의 불확실성을 말해, 불확실성. 근데 투자의 불확실성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집니까? 그 원인을 5단계로 나눈 게 위험의 종류고. 그래서 두 문자로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렇게 암기하는 거고. 그 위험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분산, 편차, 통계하게. 그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비례 관계.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충분히 정답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봐요. 여기 투자론이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데 왜 오늘 하루 안 됩니까? 논점이 너무 많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23번 투자결정 1호. 잘 나옵니다. 얘도 투자결정 1호. 그런데 이것부터 한번 이해를 좀 해보죠. 야, 투자결정 이론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투자결정.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개사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왜? 부동산이 수많은데 뭘 투자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고객 중에 그렇죠, 중개 수수료 그냥 거저 먹는지 아는데 자기가 혼자서 집 거래해보라 그래. 되는가?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뭐 물건을 살 사람 팔 사람을 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인터넷 있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자, 중개사 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여윳돈이 좀 있는데요. 어떤 걸 좀 투자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개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추천한다고 내가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자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면 다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 결정 이론이라는 건 여러 가지 투자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론이에요. 선택하는 이론. 그러면 우리 상식에 이제 빗대봐. 이게 투자는 실무니까 상식으로 자꾸 빗대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 네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이걸 떠올려요. 수익률. 이 부동산들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예측해보고 이왕이면 수익률이 제일 큰 걸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 맨 왼쪽에 첫 번째 시커먼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률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상식의 수익률 기준이에요.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측정해보고 그 수익률이 제일 큰 걸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을 봤더니 첫 번째 어떤 게 나옵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은 번역을 굳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상식의 수익률이에요. 이게. 자, 뭐라고 돼 있냐?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수익률을 분석할 때 사장님, 중개사 사장님한테 사장님, A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수익률을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대안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기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흔하게 수익률이라고 부르지만 투자에서는 정확히 기대되는 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기대되는 수익률, 기대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 대안들로부터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딱 측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알려주겠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경험을 알려줘요. 얘가 수익률이 이 정도 되고 얘는 수익률이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딱 알려주면 우리가 뭘 선택하면 됩니까?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일 큰 거 무엇이기? 이거 선택합니다. 이게 수익률 기준이에요. 수익률. 이게 항상 수익률 기준은 이 투자 대안으로부터 투자 대안에 투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수익률을 예측해보고 기대되는 수익률이 제일 큰 걸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대상을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를 추천해 줬어요. 하나를. 자,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를 했더니 얘가 제일 커. 그러니까 확신이 쓴다고요. 너를 투자해야겠구나. 그런데 중개사 사장님이 이번에는 추천을 해줬는데 딸랑 하나만 추천해줘.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부터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7%야. 이렇게 딱 말해준다고. 그러면 여기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 7%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7%인데 이 7%가 좋은 수익률, 즉 높은 수익률인지 낮은 수익률인지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 하나를 싹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7%예요. 그러면 이 7%는 5%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또 20%보다 낮아. 그러니까 이걸 높다고 해야 될지 낮다고 해야 될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 우리는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수익률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그럼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야.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아는 그냥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까? 수익을 그 내용이에요. 요 기대 수익률로 뭔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하나가 나왔을 때는 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뭔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로 활용되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항상 투자 결정 이론에서 어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야. 근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와? 이게 이제 잘 나온다면 이게 왜 낯서니까 얘는 낯선 거니까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만 실무는 기대 수익률이면 충분한 거야.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이 뭡니까? 봤더니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여기까지 딱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자, 첫 번째 요거 잘 나와요. 요구 수익률의 의미. 자,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항상 요놈 바꿔서 낸다고. 최대한의 수익률이냐 최소한의 수익률이냐 항상 물어내요.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잘 나온다. 그리고 더 잘 나오는 게 이러면 뭔지 모르지만 요구 수익률은 뭐 플러스 뭐라고 이렇게 시커먼 박스로 되어 있어요.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마무시한 이거 두 개 안 나오면 중개사 시험이 아니란 말이지. 예. 요구 수익률 정의하고 요구 수익률 구조.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이해해 보잔 말이에요. 자, 뭘로 이해하느냐? 요걸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자, 그럼 또 뭐 소환해 놨어? 졸라면 또 갖고 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례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라고 하자고요. 친구. 자, 성은 오시고 이름은 피스텔이라는 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1억. 그리고 대부분이 여유 자금을 우리들 일반 서민들은 뭘 합니까? 그러면 예금 정도 하고 있어요. 예금 정도. 자,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친구가 꼬드겨요. 야, 너 1억을 예금해놨다는데, 야, 예금해봤자 세금 이런 거 안 떼도 2%밖에 안 주는데, 야, 뭐하러 예금하냐? 그 돈 찾아다가, 야,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한다고.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아무리 친구더라도 뭔가 투자, 내 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뭘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투자에서는 대가로 수익을 요구하겠죠. 이게 대가를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친구한테 물을 때 야, 지금 말이야 1억을 통해서 내가 예금으로 2% 이자 수익은 얻고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쏴줄 테니까 네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달라는 거야. 2%는 보장해야 돼.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네가 최소한 2%는 보장해 줘야지. 지금도 2%는 얻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최소한의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요 예금 이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건 요걸 딱 봐야 돼요. 위험. 위험이 딱 보이는데 앞에 무자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위험률이라는 건 위험이 없더라도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위험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게 예금 이자예요. 예금 이자는 뭐 투자에 위험이 있든 없든 최소한 요 놈은 보장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요 뒷문장을 봐요. 뒷문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 위험. 그러니까 요쪽은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게 예금 이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고려한다는 거냐? 위험이 있다 이런 전제예요. 위험이 있다. 그럼 이제 논의가 이제 살짝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투자의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투자자들이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부터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가정한다 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기본 가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을 가정을 하는데 투자에서 위험을 봤어. 투자자가. 그러면 이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조금 더 요구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너한테 내가 1억을 쏴줄게. 근데 네가 일단 야, 위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야, 네가 예금 이자 2%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봤더니 잠깐 내가 깜빡 잊었다.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야, 내가 위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가도 좀 내놔야겠어. 그러면 한 3% 정도를 위험의 대가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구를 잘 보셔. 무위험이고 여기 위험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최소한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을 말해요. 이게 예금 이자예요. 근데 위험 할증은 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할증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딱 고려해서 할증했습니다. 그러면 뭘 할증했다는 거예요? 택시비야. 뭐예요? 택시비예요. 버스비를 할증했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을 올렸다 이런 말이게.
내가 요구하는 대가, 요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 왜 올렸니? 위험 때문에 올린 거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조금 더 요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예금이자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라면 투자자는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5%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5% 정도. 5% 정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중개사 사장님이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얼마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7%. 그러면 이 5%를 기준으로 이 7%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5% 정도만 보장받으면 되는데 7%네. 그러면 후딱 예금 찾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저 7%라는 수익은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기준이 나왔으니까. 자, 요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요구 수익률 이제 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 자, 여기 예금 이자라고 돼 있어요. 자,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부분 예금 이자. 우리가 최소한 예금 이자 정도는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위험 때문에 할증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고. 자, 그런데 이게 대가를 이게 맞추기 위해서 이 이자를 학자들이 유식하게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시험에 나온 문구니까. 자, 이자라는 건 오늘 예금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려줘야 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자를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 61페이지 오른쪽. 6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아, 요 정도 상식이죠.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번역을 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가예요. 그런데 항상 최소한 어느 정도를 요구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예금이자고 예금이자를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승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이거 그렇게 잘 나온다고 진짜 정말.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니까 시험에 최근 5년간 3번이나 나온 게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너무 쉽죠? 시험장에서 안 틀릴 것 같잖아요. 최근 5년간 3번이나 나온 거 그 중에 2번은 정답이죠, 얘가.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50%가 정답률이 넘지 않아요. 왜 그래? 이게 중요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죠.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은 떨어져요.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50%밖에 못 맞춰 갖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나랑 같이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 기억을 하는데 시험장에 가면 무위험률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몰라. 요구 수익률과 이게 암기 안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암기 안 돼 있으니까 무위험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이에요. 암기를 해야만 문제 응용이 된다 이런 말. 이게 암기가 돼야 응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요거 한번 보죠. 주관적인 수익률. 자, 이 주관적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 이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 7%예요. 이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7%짜리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꼭 이제 한 5년 전쯤에 5년이나 3년 전에 친구가 꼭 와서 야, 나 대출 받아서 나 저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 투자해 볼 건데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반드시 권유가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뭐 대출금 갖기도 위험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위험해서 나는 선택을 하지 않죠. 친구는 투자를 하고 그러면 항상 지금 딱 와서 보면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대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 누가 투자하든 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기대되는 수익은 7%인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누가 투자하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7%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예금 이자인 요 무위험률,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거 예금 이자잖아요. 이 예금 이자는 크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잖아요. 다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 뭐에 의해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항상 위험에 대해서 올리는 요 부분이에요.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 예금 이자는 2% 똑같다고 하자고요. 2%. 예금 이자는 2%. 근데 어떤 사람은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위험이 불확실하면 그냥 투자를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험에 대한 대가도 뭐라고 해요? 위험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니까 요 정도는 돼야 뭔가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10%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그렇게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더라도 위험에 대한 대가로 살짝 요구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 사람은 요구하는 수익이 5%인데 이 5%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높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저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지금 벌고 싶어요? 12%는 돼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저 기대 수익률 7%는 아주 낮은 수익률이 되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똑같은 대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 아주 진상이 있죠. 대표님 우리가 이제 진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진상 손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야 아침부터 뭔가 투자할 것 같이 와서 커피 마시고 쌍화차 마시고 오만 차까지 거 다 물어보고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투자할 듯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열심히 해줬더니 결국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 현업에서 아유 소금 뿌려라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소금 뿌린데 항상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전문가 되면 왜 저 사람은 다 알아볼 결국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 없는 놈이야.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가? 이러면 이게 무슨 전문가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 저 사람은 도대체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대단히 많이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소개해준 부동산마다 눈에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어 진상이 하고 소문 뿌리지 말고 저 사람은 도대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이론적이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소금을 뿌려야지. 그래야 전문가죠. 같이 소금을 뿌려도. 요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놈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저기 10분 쉬자고요. 자 우리가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요구 수익률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는 이루어지겠죠. 기대 수익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그리고 얘는 구조를 잘 봐야 돼. 위험이라는 게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무위험이야. 그러니까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대가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요구하는 대가니까. 위험이 없더라도 최소한 요구하는 대가가 있어요. 예금 이자 정도. 여기는 위험이야.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할증, 요구하는 대가를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원하니까 요구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두 가지. 자, 10분 쉬겠습니다.